두 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의 강승희 대표 그리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문남죽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갔습니다. 네. 네, 추석 연휴 이제 끝나자마자 금융시장은 정말 좀 긴장을, 저는 연휴 뭐 하루 이틀 전부터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뉴스 체크도 좀 해보게 되고 그렇던데, 정말로 그 직전까지도 이야기들이 참 많았던 FOMC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께는 이런 질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일단 뭐 개괄적으로 평가부터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대표님, 전반적으로 이번 FOMC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5bp라고 제출했었는데 틀렸습니다. 저희 폴을 또 네, 하긴 폴에서 했었으니까. 그랬었는데 네. 저는 그냥 25bp 또 하고 QT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뭔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장기금리, 단기금리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예상이었는데, 의외로 이제 50bp를 하고 대신에 QT는 계속한다. 이렇게 둘 중에 고른 거였는데 잘못 골랐구나. 뒤에 거였구나. 50bp에다가 QT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바꿨구나.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탁 그냥 발표 나면서 이제 든 생각이었고, 근데 QT 얘기를 질문 나오기 전까지는 안 했잖아요. 네. 맨 마지막 네네. 부분, 거의 끝부분 쪽에서 이제 QT 질문 나오니까 QT는 계속 할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분위기 쌓여지면서 이제 주가도 많이 내려가고 다시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도 장기 금리들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되게 강세 쪽으로 가다가 완전히 뒤집혀서 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파월이 점도표 나오고 3시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3시 반서부터 거꾸로 하면은 또 수익이 나는 또 스윙 트레이드를 해야 되는 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제 파지티브하게 보는 상황으로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들이 약간 해석하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틀렸음을 고백하시면서, 근데 많이 뭐 대다수가 예측을,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왔다 갔다 했는데 전문가분들은 25bp를 많이들 예상을 했죠. 왜냐하면 다음에 50bp를 할지라도 일단 스타트는 25bp로 할 것이다라는 예측들도 좀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50bp 인하가 좀 나왔습니다. 의외이셨어요, 대표님은? 아니, 저는 제가 파월이라면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하거든요. 네. 포를 하면. 근데 솔직히 50을 했다라는 거는 과거에 50bp 한 적이 닷컴 버블 때랑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때 2번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만큼의 위기 상황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의 위기 상황은 아니니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코멘트에서 잠깐 나왔지만 7월 달에 이제 실업률 발표가 이제 수정이 됐잖아요. 9월 달에. 그 수정된 것처럼 발표됐었으면은 7월 달에 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데이터 드리븐으로 할 거였으면 그때 했었어 그랬는데 잘못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끝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부분도 우리는 계속 보고 있다. 예, 수정되는 부분도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까지 한 걸로 봐서는 7월 달에 한 걸로 치고 이번 달에도 또 한 걸로 치자라고 해서 50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침묵 기간에 나왔던 데이터들까지도 면밀하게 좀 수정되는 보고, 데이터들, 수정되는 리비전되는 데이터들도. 데이터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정말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좀 보면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문남중 수석연구위원님께서는 이미 했었어야 됐는데 놓쳤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사실 이날 했어야 됐다라고 주장을 그 이전부터 해 오셨었는데, 그때 못한 거 뭐 한꺼번에 한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동일하게 25bp 인하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50bp 인하를 한 거 보면 가감한 결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를 보면 물가 안정, 그리고 고용시장 냉각이라기보다는 이 둔화라는 부분들이 좀 뚜렷해지면서 이를 반영해서 비컷을 좀 단행하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결국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면 지난 7월 FOMC 때 25bp 베이비 컷으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일정 동안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면
과연 8월 초, 9월 초에 있었던 금융시장 혼란들이 재발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결국 금융시장 혼란의 원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었음을 좀 보여줬던 후폭풍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시그널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는 늦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실질 정책금리가 실질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게 지난해부터 좀 가시화됐던 부분들이 있고, 과거 1995년도 이후에 5번의 금리 인상 중단기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 소요됐던 기간을 보면 12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연준이 지난해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을 해보면 올해 6월 정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를 했었죠. 빠르면 6월, 늦어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번 9월 FMC에서 뭐 베이비컷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50pp 금리 인하를 한 걸 보면 파월 연준 의장도 되게 데이터에 의존해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려고 고심을 했다는 거를 느껴지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어떤 나중에 책임을 좀 맡기 위한 수순으로서 좀 금리 인하를 계속 딜레이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한화하기보다는 50pp나 결국 이게 앞으로 닥칠 미국의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둔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인가라는 혼선이 좀 오다 보니까 이제 미국 3대 지수 역시 하락으로 좀 마감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라는 주장을 좀 해오셨는데도 이번에 25bp를 예상하셨던 위원님은 근거가 뭐였을까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 50pp 금리 인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하락에서 마감한 거죠. 사실 9월 FMC 이전에 두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향후 미국 경기 침체 진입을 앞두고 보험성 성격의 금리 인하,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경제 지표, 물가와 고용 지표를 감안해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었는데 이제 저는 후자 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5pp 인하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고, 만약에 25pp 인하를 했다고 하면 FMC 끝나고 나서 특히 주식시장은 상승해서 마감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놓고 온다고 하면 결국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를 염두에 둔 보험적 성격의 금리 인하라고 좀 시장이 해석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혼선들이 CME 패드워치 2도 보면 9월 FMC가 끝나고 나면 지금 확률값이 50pp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11월이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지금 혼선이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수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한 올해 100pp 인하, 이게 11월과 12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제쯤 할지에 대한 이런 혼란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5pp 인하를 좀 얘기해드렸던 이유는 그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사실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왔던 시작점이었고, 사실 50pp 이상 되는 금리 인하는 1995년도 이후 이제 5차례 금리 인하 케이스가 있었는데 사실 3번이 경기 침체를 경험했던 시점, 그때는 이제 50pp, 75pp 인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50pp 인하를 한 거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또 당분간은 파월 연준 의장의 50pp 인하에 대해서 시장의 또 의구심들이 좀 많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보면은 또 점도표가 발표가 됐고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분야별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주목을 받은 부분 고용 쪽 실업률 부분 또 뒤에서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점도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사점 이런 점들도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대표님? 거의 그냥 패드와치 수준에다 점 갖다 찍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냥 아니 그대로 찍었네. 아니 뭐 항상 이렇게 추적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패드와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가격이 내재하는 거지 실제 예상치가 아니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채권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내재돼 있느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그냥 패드와치가 맞았네. 60%였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50pp 인하가.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냥 그 패드와치대로 찍어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거는 맞는다. 근데 그 뒤에 거는 항상 틀린다. 지나가 보면.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뭐 4번 한다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시작하는 그랬죠. 거잖아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뒤는 다 틀렸지만 그래도 첫 번째 거는 확실하게 맞는구나 이번에. 혹시 첫 번째 것도 틀리면 진짜 이제는 이제 쓸모가 없구나 이거는 전도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첫 번째 거는 맞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그냥 전반적으로는 시장 전체에 맞춰져서 다 찍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전도표 보면서의 딱 느낌은.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추세로 볼 때 연내 이제 50bp 추가 남았죠. 인하인데 두 번의 FOMC가 네. 남았기 때문에 뭐 25bp, 25bp 네. 그러니까 이런 버무게 게가- 맞는 네,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코멘트한 것 중에서 계속 이런 추세대로 이제 갈 것 같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다 데이터 드리븐이다. 데이터에 의존적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50bp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또 거꾸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풀베팅이다. 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아니다, 긋긴 아니다, 했습니다. 아니다. 계속 얘기한다는 건 시장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이미 4번에 네. 연준에서 네, 대선을 봤다. 한 거고 네. 자기는 계속 이제 중립이다. 그리고 우리는 국민 전체를 위한 이제 의사결정을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그러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된 거다라고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또 지나봐야 알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지금 옐런이 이제 재무부에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계속 돈을 푸는 걸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랑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분명히 의심을 할 거고 10월 달에 실질적으로 자금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풀리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이 될 거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는 유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향후에 이렇게 된 게 진짜 돈 푸는 거랑 금리 인하한 거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12월 달에 가서 오히려 이제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형태로 바뀌면 지금 다 2.0으로 다 맞춰놨지만 네. 그게 아닌 걸로 바뀌면 또 데이터 드리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거기 가서 이제 금리 인하 안 하고 막 이러면 이제 진짜 복잡해질 것 같은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런 쪽까지도 고려를 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우리 채팅창에도 뭐 저도 의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분들의 의견도 좀 많은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오늘 발표된 부분들 또 이야기한 부분들이 진짠가? 라는 걸 계속해서 좀 검증하고 지켜볼 것이다. 오늘 역사적인 어떤 변화의 순간이긴 하니까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점도표도 그렇고요. 네, 뭐 12 페드워치2를 제외하고 9월 FOMC 끝나고 나서 시장 반응은 올해 100bp, 내년도 100bp,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일정 11월, 12월 모두 25pp씩 두 번 정도 인하해서 그거를 채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네. 내년에는 이제 분기별로 25pp씩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방향성 자체는 앞으로 그거를 좀 참고할 만한 상황이라 보고 있는데 11월, 12월 특히 11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과 일정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분인데 파월 연준원장이 50p 금리 인하를 한 걸 보면 아까도 뭐 잠깐 얘기를 네. 해주셨지만 내심 어느 한 편의 후보를 좀 지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수순, 뭐 저는 이제 금리 인하 횟수보다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50bp 정도 인하하는 정도에 좀 주안점을 두려고 하고요. 특히 저는 9월 FOMC에서 사실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하의 어떤 폭이 아니라 9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되는 올해와 내년 중위값과 레인지의 변화가 결국 더 중요하다 얘기를 좀 드렸던 상황입니다. 사실 기존에 올해 중위값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게 5.1이었는데 이게 4.4로 내려갔고요. 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4.9에서 5.4였죠. 근데 이게 4.4에서 4.6. 특히 상단을 많이 좁혀줬어요. 결국 올해 50pp 추가하겠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해서 보여줬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FOMC가 다가오게 되면 사실 올해 남아있는 뭐 금리나 폭이나 횟수보다는 저는 12월 FOMC 전후로 이제는 내년도 금리 인하 강도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걸로 좀 봅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 사실 100bp 인하 정도는 시장에서도 대략 좀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로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이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면서
9월 수년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한 것보다 훨씬 상회를 한다고 하면 이는 이제 앞으로 좀 금융시장에는 혼선보다는 좀 안정감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 50bp 인하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 전에도 25bp냐 50bp냐 굉장히 논쟁이 많을 때 그런데 50bp면 이걸 시장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지 잘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50bp를 하면 그만큼 뭔가 문제가 크다라고 연준이 인식을 하고 있나라는 또 해석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어느 정도 잘 됐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끝까지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7월 달에 그런 데이터를 봤었다면 7월 달에 했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50pp 당위성을 굉장히 더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서 하지만 경제는 굉장히 그리고 견고하다. 스트롱하다라고 분명하게 뭐 fine, strong 뭐 좋은 단어 다 얘기한 것 같아서 그리고 침체 맨 마지막에 그냥 끝나고 들어갈 때도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딱 끝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봐서는 일단은 페드는 뭐 설명할 만큼 최대한 파월은 설명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 반응은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요? 지금 저는 그냥 단기 금리는 뭐 상관 안 하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관을 안 한다는 사는 건 게 이미 그냥 내려가는 걸로 어느 정도는 확정을 지었고 문제는 이제 10년짜리 금리나 장기 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더 문제가 되지 그 않을까라는 부분 좀 생각이 들고요. 짚어주세요. 장기 쪽은 그러니까 지금 롱런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2.8에서 2.9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예측치 자체, 미디언 예측치 자체를 이미 스티프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는 내려가고 장기 금리는 올라가는 걸로 길게 보면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시장에 임팩트를 미칠까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엔화가 다시 약세로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화가 실제로 강세로 쭉 가다가 확 갑자기 돌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체를 계속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멘트한 것 중에도 제로 금리 이런 건 잊어라 뭐 이런 다시 뉘앙스 잘 수 있는 곳은 아니다 거기는 지금 이 수준 2% 레벨에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코멘트 했던 부분들이 다 영향을 미쳐져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엔화가 됐든 금리 장기 금리가 됐든 움직인 것 같아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것도 또 인지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실제로 장기 금리 뭐 이제 TLT나 뭐 이제 TMF나 뭐 이런 것들 ETF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금리 인하했는데 왜 가격은 내리고 그러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실 텐데 어느 정도 이번 같은 경우는 50bp가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제자리를 돌아오면서 이제는 정상적에서 다시 또 다음번에 맞춰져서 또 이제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오히려 그냥 뭐 AI나 뭐 이런 쪽이 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 쪽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거에 맞춰져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피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금리 쪽의 반응 어떨까였는데 사실 위원님께서는 대선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말씀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금리 결정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마 지난달 이번 달 결국 시장이 현재 발표되고 있는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해석들 저는 이제 반음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월 FOMC 끝나고 나서 지금 금융시장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이 명분이 경기 침체를 시사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보험적 성격인지 아니면 현재 물가, 고용지표 경로에 따라서 그동안 비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맞춘 이제 비정상적인 통화 정책이었는데 이를 이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앞두고 정상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명분인지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뚜렷한 금융시장의 반응성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50bp 인하는 미국 현재 경제 체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좀 가한 측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혼란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물가 같은 경우에는 8월 CPI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3년 반 만에 최저치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6월, 7월, 8월 3개월 평균을 내보면 장기 추세 15만 명 전후에서
오히려 이를 좀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고용 지표는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 침체를 시사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견고한 미국 경제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pp 인하하는 게 맞는데 50pp 결정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혼선은 줄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혼선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경제 지표에 의존해서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수순으로 금리 인하를 했구나 쪽으로 의견들이 좀 많이 무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FMC 이후 금융시장은 위험을 좀 선호하는 성향으로 좀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 선호 쪽으로. 네, 그래서 네. 주가는 올라가고 물가 금리는 내려가는 형태.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리포트를 하나 발간했는데 네. 아마 지금 화면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5차례 금리 인하를 했던 국면들을 정리를 한 건데요. 시작됐던 연도를 기준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95년, 98년, 2001년, 2007년과 2019년 이렇게 있었죠. 이벤트를 놓고 온다고 하면 2001년과 2007년, 2019년도는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팬데믹이라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S&P 500 지수 수익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수익률은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FMC 이후에 증시 전망을 할 때 지금 미국 경제 체력이 어느 국면에 놓여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95년과 98년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나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죠. 그때 당시 95년에는 S&P 500 수익률이 45.2% 올랐고요. 또 98년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MBR 경기 순환을 놓고 봤을 때 95년과 98년은 경기 확장에 놓여 있었고요. 2001년과 2007년, 2019년도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MBR 기준으로 올해 7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51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0년 3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미국의 분기별 GDP 전분기 대비 연율로 놓고 온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2.8%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1.8을 염두에 두고 비교를 해보면 잠재 성장률을 실질 GDP가 1%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체력은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95년, 98년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시장의 혼선들이 금융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조금 일으킬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 증시는 상방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남아있는 FMC 일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50bp나 더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여건 완화를 바탕으로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좀 S&P 500 지수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차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S&P 500 지수는 다시금 네.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9월 FMC를 계기로 해서 좀 다른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빅스 변동성 지수가 3%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단기간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우상향 쪽으로 위원님께서는 여러 근거를 가지고 지금 뭐 차트 자료도 보여주셨고요. 위험 선호 오히려 위험 자산 선호 쪽으로 좀 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짚어볼 게 이제 노동시장입니다. 앞서서 저희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듀얼 맨데이트 지겹게 좀 많이 듣잖아요. 양대 책무. 네. 근데 그렇게 보통 말할 때 물가와 노동, 고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용을 오늘은 좀 앞에 많이 뒀다. 확실히 고용 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멘트들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상황이 지속적으로 냉각되고 있고 3개월간 일자리 증가가 11만 6천 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뭐 명목 임금 상승률도 지난 1년간 완화됐고 현재 노동시장 조건이 덜 타이트하다. 팬데믹 시절보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좀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때 나온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완전 고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쨌든 이민자들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온쇼링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일 투자를 많이 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장을 이제 해외에서 유입을 받고 있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의 고용 시장이 너무 나빠질 거라고 예상하기는 이제 파월 얘기대로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진짜 침체로 온다면은 진짜로 4.4 뭐 이런 레벨이 아니라 뭐 4.5, 4.6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연내에 그렇게 실업률이 급등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데이터들도 그렇고 이제 뭐 지금 페드가 예상한 S&P에서 나온 것들도 대부분 다 4.4를 맥스로 찍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뒤에 이렇게 레인지 그린 것도 보면은 4.5, 4.7이 맥스예요. 그러니까 내년고에 4.7을 맥스로 레인지를 걸어놨거든요. 근데 실업률에서. 4.0에서 4.4로 올린 건 상당히 좀 많이 올린 거긴 하죠. 시장도 이 부분에 약간의 어떤 물음표? 버퍼를 찜찜함. 두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버퍼라는 뜻이 뭐냐면 최근 들어서 실업률이 너무 낮게 유지가 됐던 거가 정상화되면서는 분명 한 번은 튀어야 되니까 평균으로 보면 이제 뭐 맞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려해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4.4가 아니라면 50bp 안 했겠죠. 네, 50bp 한 이유를 충분히 당위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4.4였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네. 근거. 이 네, 부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용 얘기 좀 해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올해 실업률 전망치를 4.0에서 4.4% 상당히 높여 네. 잡았는데요. 사실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4.4% 정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속되거나 감속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을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뭐 4.4까지 올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큰 의미는 두진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고용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앞으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갈 여지가 커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노동시장은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 측면에서 이민자가 급증하는 부분들 또 경제활동 참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미국 경제의 고용시장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공급측 요인으로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는 상황. 이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쌈의 법칙, 실업률이 임계치를 넘어서면서 이제 향후 미국 경기 침체를 시사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경기 침체 시 급증하는 이제 영구적 해고 비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부분이고요. 해고율 역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통화 정책과 실업률 그리고 이제 수량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어떤 상향 조정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뭐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아직은 해석의 여지가 그렇게 뭐 크게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시장은 어쨌든 높아진 이 실업률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특히 고용 부분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때 질문을 좀 많이 던졌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번 주에 하나의 빅 이벤트가 또 일본에서의 통화 결정이거든요. 통화정책 결정.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엔캐리에 대한 걱정, 뭐 우려가 좀 더 유발될 수 있다. 이번에 FOMC에서 이런 또 빅컷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겠습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 인하를 해주면서 실제로 인상을 할까라는 물음표가 좀 50bp 인하하는데 인상할 것 같지는 않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었어요. 25를 했으면 또다시 코멘트가 있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일본이 네네. 그랬는데 일단 미국에서 50bp를 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로 또 10년짜리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10년짜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어요. 올린다 하지만 단기금리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양쪽 간의 이제 금리 차 부분을 얘기할 때 단기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장기 쪽을 보면은 이제 또 얘기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고려를 해보면 일본도 충분히 엔화에 대한 이제 너무 강세로 갔을 때 대한 부작용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50bp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실제로 140 근처로 갔다가 다시 반등해서 142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중 변동성이 엄청 심한 상황이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장기 금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고 50bp 인하를 했어도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특별하게 일본의 MPC에서 뭐 금리 인상을 발표하거나 이런 리스크를 테이크할까? 이런 생각은 들어서 저는 그렇게 크게 임팩트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속도가 엔캐리 청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135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급등을 해버리면 엔화가 강세가 급등을 해버리면은
당연히 엔캐리 청산 이슈가 분명히 나오지만 뭐 140 갔다 120, 142 갔다가 뭐 145 갔다가 뭐 130 뭐 9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는 실제로 엔캐리 청산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번 갔던 레벨에 갔을 때는 청산될 건 청산이 됐거든요. 예, 그 레벨 이하로 가면서 속도가 빠르게 가야만 다시 한번 청산이 일어나는 거지 어차피 레버리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역시 140엔 정도. 140엔은 이미 뚫렸었기 네. 때문에 139, 138 이런 레벨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레벨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이제 갔던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트리거 되는 레벨을 터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135? 135 정도. 네. BOJ 주요 인사들이 최근 뭐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가 됐는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렇다면 다시 엔캐리 청산 뭐 이런 어떤 논리거든요. 사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네. 근데 이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두고 자꾸만 BOJ가 금리 인상을 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아마 지난달 금융시장 혼란의 근거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으로 생각하시는 아무래도. 분들도 좀 있긴 네.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움직이는 여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는 앞으로 이제 그 엔화가 강세를 보일 걸 염두에 두고 엔화 비상합적 투기적 포지션 자체가 엔화 강세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몰리면서 엔화 강세 증시 하락이 나타났던 겁니다. 근데 자꾸만 이제 BOJ가 금리 인상을 한 거 행위만 놓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해석 좀 만연한 것 같아요. 사실 소폭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거고요. BOJ가 금융시장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와 물가 경로가 예측치대로 간다고 하면 네. 사실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 실질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의 활동들이 BOJ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BOJ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달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는 올해 12월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한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번 BOJ 통화정책 회의는 금리 인상은 없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금융시장의 혼란이 다시금 재발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BOJ는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죠. 2022년 12월부터. 근데 알아두실 게 뭐냐면 물가 경제의 가을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저물가 저금리를 계속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누적되어 왔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증시와 채권 시장의 왜곡 또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을 앞두고 있다고 BOJ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같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 통화정책 정상화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고 BOJ가 금리 인상을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이 주신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움직이진 않죠.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간의 시장 금리를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9월 FMC에서 이제 50bp 인하를 감안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3%포인트 정도의 차이는 나진 않겠지만 여전히 그 정도 격차를 놓고 온다고 하면 자금들이 움직일 여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연준이 금리 인하, BOJ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되는 게 내년 상반기이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변동성이 커질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화는 앞으로 전망을 하실 때 연준의 금리 수준이 보였을 때 그때 당시 이제 엔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움직였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2022년 3월달 연준이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 엔화는 110엔대였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수준까지 내려갈 여지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엔에서 140엔 사이 정도 움직인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의 어떤 맷집이 많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들을 다시금 좀 확인할 여지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BOJ를 앞두고 엔화 방향성, 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서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좀 여쭤봤습니다. 결과적으로 B컷이 단행이 됐고 시장에서는 뭐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도 50bp 인하 이후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주된 대답이 이제 고용 쪽이었습니다. 고용이었는데 아마도 이런 대답들과 결과들을 곱씹으면서 시장은 움직일 텐데 결과적으로 국내, 국외적으로 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시장에 미칠 영향 좀 들어볼게요.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해주세요, 대표님. 저는 그냥 금리는 이제 채권 시장으로 끝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다시 빅테크나 AI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그 이제 O1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사용을 좀 해보면서 GPT하고는 또 이제 격이 다르더라고요. O1. 네, O1이라고 이제 프리뷰를 지금 쓸 수 있는데 기존에 GPT를 쓰면은 좀 그냥 GPT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프리뷰는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올림피아드 수학 문제도 다 풀고 문제를 집어넣으면 다 풀어요. 풀이 과정도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생각하는 과정도 생각 중이라고 써지면서 쭉 써주는데 아웃풋이 GPT 썼을 때 아웃풋하고 너무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AI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시장은 다시 이제 AI나 이쪽으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은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일단락이고 다시 AI. 이제 뭐 해봤자 네. 25 하든지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미 프라이스에 다 반영이 됐을 것이고 그럼 이제부터 포커스해야 될 거는 다시 성장성이 없다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이제 가성비가 안 좋다였잖아요. 이제 AI 가성비 안 좋아. 투자 대비. 네, 투자 대비 네. 가성비가 너무 나빠 이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거나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뭐 이렇게 또 AI 커미티 이게 보드를 만들어 가지고 미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팅에 AI 모든 이제 엔비디아도 왔었고 뭐 오픈 AI도 다 들어왔었는데 테슬라만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치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정부 자체에서도 행정부 자체에서도 지금 이제 중국과 AI를 관련으로 이제 국방 관련된 걸로 포커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시 주식시장은 AI로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권시장은 그냥 장기채 관련해서 이거 인플레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로 해서 장기채를 매도할까 매수할까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 움직일 것이고 주식시장은 이제는 이제 이런 금리 쪽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제 뭐 전력이든 뭐 AI든 이런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도 그렇다면 뭐 이제 50bp 인하, 미국의 인하를 보고 우리도 금리 인하 논의를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뭐 시장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부동산 아닌가요? 금리도. 네, 그냥 부동산 어떻게 할지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움직일 수밖에 없이 되는 미국처럼 저렇게 뭐 이제 뭐 실업률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팩트만을 그냥 보고서 뉴스를 보고서 인지했을 때는 이건 그냥 부동산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 금리 결정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시장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볼까요? 예, 뭐 8월 초 금융시장 혼란을 겪으면서 제가 좀 가장 뚜렷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들은 미국과 다른 타 증시 간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US와 논 US 증시의 디커플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 차원에서 미국 증시는 이제 통화정책 불확실성을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제 미국 대선이 남아있거든요. 결국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되면서 좀 미국 증시의 위험자산 선호 흐름들이 좀 커질려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역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던 성장주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 AI 분과 관련된 대상들이 다시금 또 부각을 받을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난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성장률이 역성장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금투세와 관련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FMC를 통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 50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다음 달 한국은행도 25bp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식보다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데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거든요. 지금 연준이 50bp 인하를 하니까 현지 내에서는 주식시장보다는 이 부동산과 관련된 수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상당히 많아지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아마 국내 증시 흐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 중에 두 가지가 난간이잖아요. 이에 대한 해결들이 있어야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올라갈 때 좀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커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 부동산에 대한 언급은 CAPR 선임 이코노미스트 빈 베이커의 경우에도 주택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언급을 바로 FOMC 직후에 또 내놓긴 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금리 결정에 좀 발목을 부동산 정책이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주식 쪽에서는 금투스, 금리는 어쨌든 25bp 내리긴 할 것이지만 부동산에 영향은 좀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로 두 분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테이바레베 강승희 대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